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생각시선 투척방송 개별교양 환승센터 26회 리더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 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불입니다.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승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슨트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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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을 읽어보겠사옵니다. 댓글 많이 달렸네요. 네. 네. 맞아요. 순트님 먼저 읽어주시죠. 저는 또 김사파리님이 네. 김사파리님 이제 안 오시면 섭섭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김사파리님이 화이팅!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패널분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가지고 신기했다고 하셨는데 네. 저도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 후로 약간 부르님과 유생님의 이미지가 좀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몽글몽글해지는 원래 뾰족뾰족했나요? 그런 효과를 얻었는데 네. 김사파리님도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기했다 하시면서 잘 들었다고 해주셨는데 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소통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네. 저희가 더 감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말씀을 꼭 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으나 네. 정말 많이 감사하고 음. 있습니다. 김사파리님 덕분에 저희가 매주 이렇게 힘을 내고 있고 녹음할 때도 힘을 내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신조어 에피소드에 운이동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진행자분들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일상적으로 신조어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썼는데 이제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패널들의 모습이 조금 슬프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랬다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이동님께서는 저희가 퀴즈로 냈던 10개를 모두 알고 계셨다고. 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생님보다 더한 사람이 있구나. 더 추한 사람. 좀 어린 분이신가요? 저희랑 비슷한 것 비슷하신 같아요. 아마 것 들으시면서 같다고? 나랑 네. 나이대가 비슷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은데 트렌드에 굉장히 빠삭한 운이동님이 아니신가. 근데 방송 다시 듣는데 네. 저희 진짜 약간 짠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좀 알아보려고 하나라도 더 하나라도 더 네.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 재밌었습니다. 네. 운이동님 감사하고 그 달달달 보름님께서도 신조어 팬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신가 봐요. 만날 때마다 이 단어를 모른다고 이러면서 놀라는 때가 한 해 거듭될수록 많아진다면서 이제 교육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때 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예. 유생님과 또 저와 의견이 코드가 잘 맞으시네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신기합니다. 예. 또 K-팝 연대기 투어 편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클로시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CLOCHE991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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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께서 장거리 운전하시거나 버스 탈 때마다 들어주신다고 네. 또 같은 세대라서 공감하면서 들으신다고 해주셔서 네. 우리 세대들이 많이 듣는구나라는 생각에 좀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 그 통계 저희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한 40대 분들 제일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를 40대로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곧 40대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제 주변에 그 K-팝 듣고 좀 공감 많이 하셨다는 반응이 좀 많이 들려와가지고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또 K-팝에 또 다른 댓글이 달렸는데 네, 그것은 팟캐스트 소리 네. 님이 이제 아마 처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 네. 네. 30 넘어서 오마이걸 짱 할 수 없다니요. 내가 나이를 먹는 것과 오마이걸이 짱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크크크 하나 없이 댓글을 써주셨는데 네. 이렇게 근엄하게. 위트 넘치고 아. 재밌는 댓글이 없을 정도로 아. 같은 글이라도 네. 정색하는 느낌이 아니라 네. 네. 뭔가 웃으시면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보자마자 찐이다 이 사람. 네. 찐팬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래서 저도 네. 마음껏 한번 외쳐보겠다. 네. 오마이걸 짱. 승희야 아니요. 힘내자. 지금 방금 찾아본 것 같은데 승희라는 사람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알죠. 아, 그래요? 네, 슈퍼스타 K 출신의 이제 아. 승희 양 네. 알죠. 예. 오마이걸에 또 누가 있죠? 유아 있죠. 네.
유아짱. 승희가 끝인 것 같은데 안부르님은 유아라는 분도 계세요. 네. 이분께서 작년에 맞을 텐데 네. 숲의 아이라는 솔로곡도 내셨거든요. 아. 정말 아. 좋아서 제가 또 댓글도 달았습니다. 유생님도 좋아하시는구나. 네네. 이거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하게 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도 되겠다. 맞아. 내가 30 넘었다고 당당해지지 않을 필요는 없겠다. 맞아요. 그렇죠. 라는 생각을 그것은 팟캐스트 소리님 댓글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 항상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네. 행복해지면서 좀 의욕도 많이 샘솟으면서 맞습니다. 녹음도 이렇게 시작 전에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이 저희에게도 즐거운 일이라서 앞으로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번 주 이제 빈센조 편에 이어서 네. 계속 모의 대선 제1회 개교환 선배 모의 대선을 이어가 볼 텐데 네. 오늘 기호 2번 네. 부르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후보를 한번 입후보 하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호 1번의 빈센조 씨 네.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 편을 제가 녹음하고 들으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네. 네. 이 네거티브 공세에 맞서서 내 후보를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네. 소개해드리는 기호 2번 네. 관우운장입니다. 네. 네. 뭐 이거 비장해. 원래 대선은 비장해야 돼요. 아, 비장해야지 내 그렇죠. 후보를 당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우운장. 예. 네. 대선인데 왜 군주들을 안 데려오시고 아, 장수 한 명을 데려오셨죠? 오히려 군주보다 더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 어. 네, 군주의 자리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사람임에도 네. 2인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근데 그 확실한 건가요? 그러니까 뭐가요? 본인의 군주 벌써 네거티브 시작하네. 그게 아니라 궁금해서 관우는 그 군주로 올라갈 네. 수 있었음에도 올라가지 않은 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아니죠. 뭐야? 아니 갑자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니 벌써부터 네거티브를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그 문득 당시 들어서. 고대 그 삼국시대에 네. 자기가 힘이 있고 음. 무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군주에 오를 수 있죠. 네. 기회도 있었겠죠, 분명히. 그러나 이제 관우는 그걸 뿌리치고 그렇죠. 군주에게 충성했다. 그렇죠. 이런 충성도를 강조하시는 네, 건가요? 일단 초장에 그걸 이제 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원래 후보가 이제 포스터를 발표를 하면은 네. 포스터에 이제 핵심 캐치프레이즈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관우운장의 캐치프레이즈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네. 바로 아까 그 충성심을 강조한 충심으로 대동단결. 충심하면은 떠오르는 지금 현재 네. 후보가 있긴 한데 누군가요? 검찰 권력의 충심 아, 그 사람 아니야? 아니요. 느낌이 다르다. 오늘 청취자분들께서 네. 꼭 하나 인지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는 네.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인물은 네. 현실 정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저의 정치적 성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네. 한번 하도록 뭐 하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엮일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이거는 이제 2002년 대선인가요? 음. 그 마이너 후보였는데 음. 김길수 씨라고 네. 네. 불심으로 대동단결. 네. 구속됐잖아요. 그런가요? 네. 불심으로 대동단결. 총리 시켜주겠다고 그 하다가, 나중에 네. 그 불자한테 돈 받아가지고 네, 아. 문제 일으켜가지고. 네.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네. 그분이랑도 아무 관련이 없는 그냥 재미있는 캐치프레이즈 하나 네, 정했다. 좋습니다. 네, 충심으로 대동단결 기호 2번 관우운장입니다. 네. 뭐 이 관우운장이라고 하면은 굳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셨더라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필생의 소설이죠. 후한말 어지러운 시대에 펼쳐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이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쵸, 예.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삼국지를 한 번도 안 읽은 사람과는 친구를 하지 말고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싸우지 말며 여러 번 읽은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 번 읽은 사람은 그 자체로 수싸움과 전략에 능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두려워서 피해야 되고 3번 읽은 사람은 언쟁에서 지지 않으니 싸우지 말고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네. 출판사의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팩트 체크를 못하긴 저도 했는데 팩트 체크는 안 됐지만 네, 그런 혹시 얘기도 삼국지 3번 이상 여러 번 읽은 사람 계신가요? 3번 이상? 저는 만화로 많이 읽었어요. 저도 만화. 만화로. 네. 어쨌든 저도 만화, 소설, 게임을 많이 했어요. 저는. 게임도 아. 하시고. 네. 어쨌든 간에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은 없는 거네요. 부르님도 많이 읽었어요? 저 정말 많이 읽었죠. 어. 제가 뭐 읽지도 않고 지금 관우를 제 후보로 네, 데려오진 않았겠죠. 정말 많이 읽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는요, 사실은 소설이에요. 이건 다 아시죠? 네. 네.
원래는 진수라는 역사관이 삼국지 정사라는 그 실제 역사를 기록한 판본이 있거든요. 네. 이제 기전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막 인물 열전, 인물별로 이렇게 하고 스토리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 네. 원래 그런 건데 14세기 이제 원나라의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시 엮어서 뭐 가상의 인물도 만들어내고 해서 쓴 소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 연의인 거죠. 대략적으로 7할의 사실과 3할의 허구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건담편을 하면서 우주세기파와 비우주세기파가 있다고 했죠. 이 네. 삼국지도 덕후들이 있어가지고 삼국지 연의 소설 버전을 보는 사람이 있고 네. 정사까지 이제 파고들면서 팩트를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오늘 제가 하는 삼국지의 버전은 이제 연의 기준으로 한다. 아. 정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도 네. 이해를 부탁드린다. 아.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네. 연의 같은 거는 이제 엄연히 소설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당시에 이제 중국 송나라 이후로 대세 시각이 뭐였냐면 촉한 정통론이라고 해서 위초고 삼국지 중에 한 나라의 정통성을 잇는 거는 촉이다 네. 라는 그런 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비가 나관정본에서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네. 그다음에 유비가 사망한 이후로는 제갈량이 주인공으로 많이 여겨졌고 제갈량 사후에는 강유 이렇게 넘어가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위나라 조조 편이 좀 나쁜 편으로 써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조조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니에요. 단지 그 시대 군웅할거의 시기에 한 명일 뿐이지 네. 조조가 실제로 나쁘거나 유비가 실제로 더 좋은 사람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그 작가의 시점에 따라 다르게 그렇죠. 표현되는 건데 네. 이제 절대적으로 누가 나쁘고 누가 착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애초에 촉의 입장에서 써진 소설이니까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착하고 정의로워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인물적인 매력은 확실히 조조가 네. 세속적이고 굉장히 욕망이 강한 사람인 건 맞아요. 맞는 것 같고요. 네. 유비가 좀 착하거나 약간 지금으로 따지자면 좀 뭐랄까요 순진하달까 그런 군주인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선비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소설이 그렇게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새는 더 조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고 유비를 진짜 그 흔히 말하는 선비 네. 선비로 이렇게 조금 치부해버리는 네. 매력 없음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기도 맞아, 해서 맞아요. 자 이제 관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대선 특집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하는 저 관우 후보는 네. 네. 이 삼국지에서 유비, 장비랑 함께 삼형제를 이루는 사람, 삼국지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캐릭터성이 강한 인물이거든요. 네. 네. 성이 관이고 이름이 우, 그리고 중국식 이름으로는 자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자가 운장이어서 네. 성과 자를 붙여서 관운장이라는 수식어로 불리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이미 그 신적인 존재로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반인 반신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제가 수많은 삼국지의 인물 중에서 하필이면 왜 관우를 대선 후보로 천거를 하는지 네. 네. 관우가 왜 현대 정치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약간의 풍자를 섞어서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관우는 호감형 이미지를 가진 후보다. 제가 그 빈센조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네. 네. 대선 후보로서의 그 얼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때 그렇죠. 빌드업을 해놓은 거예요. 심어놨네 그때. 이스터에게. 네. 그 신장이 9척. 기록에 따르면 부척이면 몇 센티미터예요? 1척이 30cm예요. 네. 네. 근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신장 9척이면은 270cm거든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네. 찾아보니까 제가 자료를 척이 그 시대마다 다르대요. 척의 기준이. 네. 그 지금은 30cm로 굳어져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엄지에서 그 성인 남성의 엄지에서 중지를 잇는 한 뼘 정도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한 19cm 정도 된대요. 네.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르면 신장 9척이면 약 180cm 정도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럼 관우는 한 저 정도의 키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것도 고대인 치고는 상당히 큰 키다. 그렇죠. 그쵸. 네. 도련님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작죠. 저보다 이제 조금 작다. 그 관우가 쓰는 그 청룡 언어도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엄청 무겁다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관우는 거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청룡 언얼도가 기록에 따르면 또 80근, 80근이요? 네, 80근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80근이 또 어느 정도 되냐면 약 50kg 정도거든요. 네.
그럼 그걸 자유자재로 갖고 놀았다는 거는 그러니까. 힘이 일단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들고 막 휘둘렀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키가 어느 정도는 일단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 아무튼 장사였다. 신장 9척, 그다음에 수염 길이가 2자였대요. 자가 척이랑 똑같다고 하거든요. 네. 네. 2자면은 한 뭐 40cm, 어. 한 요 정도 이제 내려와 있는 거고 네. 거의 배 정도까지. 네. 그다음에 얼굴이 홍시처럼 붉고 기름을 바른 듯한 입술, 붉은 봉황의 눈, 네. 그다음에 누에가 누운 듯한 눈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네. 이 주로 외모를 표현할 때 붉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요게 이제 그 중국이 이렇게 붉은색을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후대의 평가를 할 때 요런 게 좀 더 씌워져서 음. 이 붉은 이미지가 강조가 됐다라는 설도 있는데 네. 정치는 일단 잘생겨야 돼요. 예, 이미지로 정치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 정치인한테 호감 가는 인상이란 아주 중요하죠. 뭐 하다못해 뭐 홍준표 의원, 안철수 후보 다 눈썹 문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눈썹 문신을 하지 않아도 이미 누에가 누운 듯한 눈썹이 있다. 그럼 뭐 끝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치인들 다 이제 방송 나가시면 메이크업 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얼굴이 홍시처럼 붉다. 네. 붉으면 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볼터치가 돼 있다. 그런 거죠. 뭐 끝났죠 그러면. 네. 근데 이게 호감형 얼굴이 맞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가 좀 쫄게 되는 얼굴이 그쵸. 아닌가? 도사 얼굴 아닌가요? 도사 얼굴. 그러니까 잘생겼으면서도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풍채를 가졌다. 이건 중요하죠. 약간 신뢰감도 딱 주면서. 그럼요. 또 이 수염. 이게 이제 관우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네. 워낙 길고 윤기가 흐르는 수염이어가지고 네. 이 후한 말기 황제였던 헌제가 이 수염을 보고 그 겨울용 수염 관리 주머니를 이제 하사를 했대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보다 아름다운 수염이 없다라고 하면서 공은 미염공이요 이런 별칭을 하사했다고 해요. 아름다운 수염을 가진 공이다. 그래서 관우를 네. 부를 때 그 미염공이라고 실제로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신이 된 인간이다. 네, 관우의 호감 포인트 두 번째, 신이 네. 된 인간이다. 네. 이 관우는 삼국지를 대표하는 이제 맹장이고 네. 지금도 역대 왕조 비롯해서 민간에서도 굉장히 높은 인기, 명성을 자랑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네. 이 중국인들한테 관우는 그러니까 싸움, 그리고 충성심, 의리, 재물 이거의 화신으로 인지가 되면서 신으로 숭상을 받아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일단 신격화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영혼의 정치 파트너, 누군가의 딸 이러면서 예전에 존재했던 정치인들을 지금 정치인들한테 투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일단 신으로 모셔지면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아주 유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제가 또 들어갔습니다. 반인반신이요? 예, 그렇죠. 누가 생각나는데? 그렇고요. 그분 추종자신가요? 아닙니다. 제 정치적인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세 번째는 싸움이에요. 빈센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뭐 기록에 따르면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적 장수의 머리 가져오는 거를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이 했다. 이런 기록도 있으니까 네. 또 수염을 막 파르르 떨면서 소리를 지르면 적군이 꼼짝을 못했다. 이런 거니까 또 말 다 했죠. 우리나라 국회가 어떤 곳입니까?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정 수준의 무력이 그냥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격투도 해야 되고 이제 문도 부숴야 되고 이럴 때 관훈장이라면 적진을 그냥 해집을 수 있다. 네, 옛날에 그래서 실제로 그 예전 한나라당에 김성회 의원이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장사야. 덩치도 엄청 크시고 한번 이렇게 진짜 주먹을 휘두르면 다 나가 떨어질 것 같은 체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이분의 주된 역할이 진짜 그 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 사람. 그 의장이 이렇게 3번 치면은 그 정책이 이렇게 네,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여당 야당 사람들이 싸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모습들 많이 봤잖아요. 네. 거기에서 김성애 의원이 당시에 현장에서 뉴스 방송을 보면은 딱 이렇게 진짜 관훈장처럼 그 장판파의 장비처럼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3-4명이 덤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하신 부분이 상당히 우리나라 국회에 한해서는 좀 신빙성이 있다. 뭔 근데, 소리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설득 당할 뻔했어요. 정신 제대로 차려야지. 파워가 큰 사람이 그 당에 있어서는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럴듯하죠. 저의 이 호감 포인트 3가지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혹시 뭐 국회 선진화법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동물국회를 지금 지지하시다니요. 네. 일종의 이제 풍자가 좀 들어가 있다. 이걸 좀 네. 감안해 주시고 네. 또 대선 후보라면은 공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저는 관우의 공약을 그의 인생과 엮어서 한번
3가지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첫 번째, 도원결의. 나라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뭐가 웃긴 거죠? 당신의 분위기가 지금 너무 웃겨. 아니,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모 같아. 그럼요. 관우 예. 옆에 붙어 다니는 비서실장 같은 네, 느낌이 관우의 들어서. 참모가 되어서 네. 그의 공약을 이제 발표하는 거죠. 네. 네. 나라만을 생각하겠다. 네. 네. 이제 관우가 세상에 처음 나온 거는 후한 말이에요. 네. 네. 당시에는 나라가 많이 기울어가지고 십상시로 대표되는 내시들이 중앙 권력을 붙잡고 그리고 또 황제의 첩으로 들어간 누이덕의 대장군이 된 백정 출신 하진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었어요. 네. 중앙 권력이 워낙 개판이다 보니까 나라 곳곳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방 중심으로. 네. 그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난이 황건적의 난이에요. 장각이라는 사람이 도수를 배우고 내가 이제 교주다. 이 교주를 자처하면서 추종자들을 끌어모은 거죠. 근데 중앙 권력이 막을 힘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시기에 각 지방을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그 자체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야말로 군웅할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네. 이 당시에 유비는 탁군이라는 되게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돗자리를 짜면서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탐관오리를 죽이고 숨어 살던 관우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나라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장비까지 합류를 해서 굉장히 좋은 날에 복숭아밭에서 도원결의를 맺게 됩니다. 네. 네. 이 내용이 뭐냐면 태어난 날은 다를지라도 죽는 날은 한날 한시에 함께 죽겠다.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는 자가 있다면 하늘이 우리를 처벌할 것이다. 이 맹세는 실제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 의형제를 맺은 이유가 바로 무너져가는 한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었죠. 네. 후보 2번, 관우는 죽는 날까지 나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에요? 추상은 되게 초탄적인데 뭐가 공약이죠? 뒤에 뭐가 있겠지. 빨리 공약 내놓으세요. 아니, 첫 번째 공약 뭐야 그래서? 첫 번째 공약, 나라만을 생각하겠다. 나라만을 위하는 네. 그 관우의 마음. 생각해보시면은 정치인들이 나라를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그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말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네. 이 나라를 생각하겠다는 마음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도원결의를 이렇게 해석하다니. 근데 도원결의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이 3명의 마음이 모두 달랐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뭐죠? 그러니까 관우가 그 유비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네. 그 관우, 유비, 장비 순으로 이렇게 나이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의형제를 맺었고 가장 이제 높은 사람을 유비로 칭하자 그러면서 셋이서 결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뒤에서 유비한테 관우가 몇 대 맞았다는 썰이 있어요. 그래서 관우가? 그래서 유비가 더 힘이 세가지고 관우를 이렇게 붙잡았다. 그때부터 몇 대 때려가지고 그때부터 아예 권력을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유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됐다라고 이런 썰이 있는데 그거 DC 인사이트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혹시 관우는 나라를 위함이 아니라 그냥 몇 대 얻어맞아서 이렇게 결의를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굴복당했다. 그러니까 세상 이런 마타도어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하기에는 그의 인생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제 유비를 사모하는 그쵸,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많이 맞았구나. 정말 많이 맞았구나. 너 배신하면 죽는다. 그 이후로도 몇 대 맞았구나 하면서 유비 실제로 그 썰이 있어요. 유비가 가장 무력이 세다 삼국지에서 그런 썰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잼민이들한테 들은 썰인가요? 근데 이게 저도 역설적으로 유비에 대한 매력이 느껴지는 게 위초고 새 나라를 따졌을 때는 제일 세력이 약했거든요. 맞아요. 네. 세력이 약한 것도 팩트였고 군주로서의 결단력이나 아니면 냉정함 이런 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유비한테는 다른 군주한테 존재하지 않는 진짜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그 신하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유비의 인간적인 매력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군주를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가 힘만 있으면 그 왕위를 찬탈하고 이럴 수 있는 대혼란의 시대였는데 네. 유비라는 이름 하나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그다음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이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봤을 때 군주의 매력이 아닐까. 맞아요. 네. 근데 관우가 지금 후보인 거잖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편인가?
하지만 종합적인 능력을 생각했을 때 네. 유비보다는 관우다. 우리 사회에는 관우가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건 네. 뭔가를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충성한다는 거는 무언가에 충성을 잘한다는 건데 네. 관우는 그 능력은 알겠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리더가 되었을 때 네. 뛰어난 점이 있나요? 그분을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이유가 있냐 네, 이거죠. 맞아요. 관우한테 우리가 충성을 왜 해야 되냐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나라에 충성하는 건 알겠어. 네. 근데 그분이 그 밑에 국민들을 충성하게끔 하는 무언가가 있냐 이거죠. 아, 그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거죠. 이제. 지금 머리가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오는 거죠. 네. 장점은. 들어보겠습니다. 네. 공약 두 번째. 대운술이 식기 전에 일 처리는 빠르게 그리고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그걸 이건- 따갔다 붙인다고 그거를. 이건 좀 괜찮나요? 빈센트 아니야 이거? 이거 좀 겹치네 이거. 그 화원과의 일화죠? 네, 맞습니다. 예. 이 화운과의 일화를 듣지 못하셨더라도 이 대운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요건 이제 하나의 밈이 돼가지고 아, 맞아요. 많이 맞아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어찌저찌 황건적의 난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 권력이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각 지방에서 지방 세력들이 각자 물리친 모양새가 되니까 네. 역설적으로 지방 세력가들의 힘이 더 강하게 됐어요. 네. 십상시랑 하진이 네 분이 생겨서 하진이 죽었거든요. 네. 그래 죽으니까 그 중앙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던 놈들이 다 중앙으로 이제 몰려온 거예요. 네. 근데 이때 떠오른 인물이 바로 동탁이에요. 네. 동탁은 그 십상시도 다 죽여버리고 하진의 빈자리를 지가 차지해서 오히려 내시들보다 더한 폭정을 휘둘렀어요. 네. 그때 황제였던 소재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왕이 머무는 황궁에서 잠을 자고 술과 여자를 탐하면서 지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눈물이 강을 이뤘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네. 중앙의 대신이었던 왕윤이라는 사람이 네.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동탁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몰래 들어갔던 조조가 당시에 조조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젊은 네. 조조. 근데 실패를 해요. 대신에 이제 지방으로 돌아가서 경문을 띄워요. 각 지방 제후들한테 네. 내가 이제 동탁을 토벌할 테니까 뜻이 맞는 제후들은 군사를 일으켜달라. 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모인 17갈래의 제후들이 기주에 있는 원소를 대장으로 삼아서 동탁이 있는 낙양으로 진군을 합니다. 네. 이때 동탁한테는 여포라는 그 삼국지의 가장 강력한 장수예요. 여포라는 사람이 그 밑에 휘하에 있었는데 그를 제후들을 막으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사소관이라는 길목으로 보냅니다. 이제 여포는 직접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습니까? 하면서 나선이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화웅이라는 장수였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장사에서 태수를 하고 있던 손견이라는 사람이 선봉장으로 나가서 싸웠는데 대패를 하고 맙니다. 네. 네, 화웅은 그래서 기세를 올리면서 원소의 본진으로 가서 싸움을 막 걸어요. 조롱도 하고. 그래서 원소는 이놈을 누가 나가서 죽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으로 원소 동생인 원술의 휘하에 있던 유섭이란 장군이 나갑니다. 근데 호기롭게 나갔다가 세합도 싸우지 못하고 쪼개져 죽죠. 다음에는 이제 반봉이라는 자가 나섭니다. 네. 그분도 안타깝지만 바로 죽습니다. 이쯤 되니까 사람들의 낯빛이 변하면서 이제 잘 안 나서려고 하는 거죠. 예, 화웅이 워낙 강력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 뒤에서 누가 소리치면서 앞으로 나섭니다. 네. 소장이 가서 화웅의 머리를 잘라 바치겠소이다. 이게 바로 관우였어요. 네. 당시만 해도 유비는 변변한 벼슬도 없고 공손찬이라는 그 지방 제후 밑에 있는 상태였는데 또 유비 밑에 있는 관우가 오죽했겠어요. 제후들 눈에는. 네. 그러니까 어딜 급도 안 되는 놈이 나와가지고 쪽팔리게 만드냐. 이런 말들이 나온 거죠. 네. 왜냐면 그 당시에는 화웅이라는 자의 급이 있잖아요. 그 벼슬의 급. 근데 그거를 좀 맞춰서 나가야지 어느 정도 그 명색이 산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놈 쪽팔리게 하지 말고 두들겨서 쫓아내라 라고 이제 화를 냅니다. 근데 이때 나선 자가 조조예요. 네. 조조는 이때부터 관우를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술을 데워와서 나가기 전에 관우에게 힘을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술을 대령을 합니다. 네. 이때 관우가 유명한 한마디를 하죠. 술은 잠시 놓아두십시오.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러고 말을 달려서 날아가듯이 적진으로 가는데 적진에서 고함 소리가 와 들리면서
북소리가 들리고 진영이 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말의 방울 소리가 들리면서 화홍의 머리를 든 관우가 유유히 돌아왔죠. 술은 아직도 따뜻했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공약 이번에 왜 이렇게 길어요? 술을 마신 사람이 관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갔다 와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었어. 지금 한 거 취해 계세요. 관우에게. 술을 원래- 먹은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술을 먹은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일처리라는 게 네.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대운술이 식기 전에 국가의 일은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관우의 두 번째 공약입니다. 그 네. 일이라는 게 목다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빈센조랑 이제 비슷한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독 관우는 한두 번에 이렇게 베는 장면이 삼국지 안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후에 뭐 알량 문추 베고 그다음에 조조 진영에서 나갈 때 그 뭐지? 성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몇몇 베고 나가잖아요. 네. 아, 그 관문 통과하는 거 네네네. 말씀하신 거죠? 그때도 뭐 이렇게 한두 번으로 이렇게 킬 해가지고 빠르게 댕검댕검. 네, 맞아. 신속하고 네. 빠르게 했던 경력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빠르고 신속한 거는 뭐 많은 것 같다. 네. 정도인데? 저는 네. 그래서 그 삼국지 만화로 볼 때 네. 관우 나올 때 되게 음. 싫었어요. 막 잔인해서? 네, 어. 잔인하고 머리가 막 굴러다니고 있고. 네. 근데 그 사람이 한 거잖아요. 어. 그래서 되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음. 네. 약간 성급하나? 성격이? 뭐가요? 관우가요? 약간 급한 왜 이미지 성급하다고 하시는 아니에요? 거죠? 약간 급한 이미지예요. 저한테는. 급하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네. 뭔가 자신의 신념에 딱 맞는 일이라면은 네. 뭐 뒤도 안 돌아보고 한다라는 의미에서 뭐 뚝심 있고 네.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좀 고집이 세고 그쵸, 그쵸. 조금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아. 있겠네요. 그런 게 이제 관우의 좀 단점이라고 보통 여겨지죠. 아. 자기에 대한 과신이 너무 깊다 보니까 네. 이게 나중에 화를 부르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유비가 이미지가 저한테는 되게 우유부단한 이미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유비한테 관우가 있어서 이게 궁합이 맞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런 우유부단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후반부에 보면은 제갈량의 관우를 조금 이렇게 잡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보면서 이 관우의 성격이 결국 유비한테 해가 될 거를 제갈량은 어느 정도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싸움을 딱 보면은 장비는 워낙 그냥 좀 자유롭고 네. 술 많이 마시고 이런 이미지였지만 네. 관우는 실제로 신임이 굉장히 깊고 조금 백성들을 따르게 하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제갈량의 그 정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신경 쓴 사람이 관우였지 않나 이런 그쵸, 생각도 그쵸. 들어서 네. 그 적벽대전에서 네. 패한 조조가 이제 네. 관우가 지키는 곳을 넘어가다가 딱 네. 맞닥뜨리잖아요. 네. 그때 관우가 조조한테 입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그냥 보내주잖아요. 네. 네. 그것도 사실 제갈량이 다 그러니까 연의에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갈량이 다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우는 좀 그런 면에서도 관우가 의붓단한 느낌도 주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의리, 음. 진짜 의리의 표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데 음. 의리, 자기만의 것, 신의 이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과연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네. 적군도 신이 그러니까 의리가 있다면은 네. 보내줘 버리는 이런 나약함. 그쵸. 그러니까 약간 하나밖에 모르는 리더. 근데 약간 그게 이런 느낌. 사회적인 신이라기보단 개인적인 어쨌든 그쵸, 관계잖아요. 그쵸. 외교에서 나라 팔아먹을 인간 아닙니까? 나는 내 형을 위해서만 싸운다. 내가 이거 아니야. 근데 그 유비를 네. 네. 대한민국으로 한번 치환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을 위해서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그렇게 네. 싸우는 네. 그런 그런 쪽으로 보면은 또 네. 좋은 리더가 아닐까? 잘 빠져나가시네요. 근데 미국에 만약에 은혜를 입었다면은 미국이 나쁜 짓을 해도 뭐 이렇게 뭐 용인해주겠다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빈센조처럼 네. 미국이랑 악으로 맞서서 미국이랑 싸울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나라에 더 득이 네. 되는 쪽으로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음. 의리나 명분 이런 것만 너무 따지는 게 아닌가. 아, 생각하는 의리.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시죠? 세 번째로 세 번째 공약으로 넘어가나요? 네, 이렇게? 세 번째 공약으로. 네. 네. 근데 어떡하죠? 세 번째 공약이 의리. 비슷해요. 네, 어떡하지? 세 번째 공약이 바로 의리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네. 약간 지금 함정으로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세 번째 공약, 의리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오관육참이에요. 네. 동탁을 정벌하기 위해서 네. 제후들이 군사를 일으켰잖아요. 네. 네. 동탁이
의도치 않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네. 초선이라는 사람의 미인계에 넘어가서 네. 여포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음. 여포가 동탁을 죽이게 되죠. 그쵸. 동탁이 사라지고 이제 또 사직을 바로 세우나 했는데 다시 또 조조가 조정을 장악을 합니다. 네. 동탁처럼 폭정을 저지르지는 않았는데 스스로 최고관직 승상의 자리에 오르고 네. 또 황제의 화살을 뺏어서 사냥을 하고 황제가 잡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신하들이 네. 그 박수를 황제 대신 막 받고 이런 등 선 넘는 일을 많이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황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 장군 동승을 불러서 은밀히 허리띠를 하사하면서 이 허리띠를 잘 살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동승은 황제가 뭔가 잘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는 같아. 근데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밤에 집에 가서 조조 몰래 이제 또 조조가 알면 안 되니까 조조 몰래 막 허리띠를 살펴보다가 도저히 못 찾겠어가지고 잠이 듭니다. 네.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촛불을 치게 되는 거죠. 촛불이 넘어지면서 허리띠를 녹여요. 네. 잠이 깨져.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황제가 하사한 물건을 내가 태웠다 이러면서 막 허둥지둥 하는데 그 허리띠 안에서 이렇게 핏빛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한번 들춰보니까 황제가 혈서로 쓴 조서가 허리띠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조조의 폭정으로 인해서 나 대신 박수도 대신 받고 이래서 내가 너무 서럽다. 네. 부디 믿을 건 동승밖에 없으니 네. 나를 대신해서 역적을 처단해달라. 이걸 네. 이제 혈서로 쓴 걸 발견을 하죠. 그래서 막 눈물을 펑펑 흘려요. 워낙 또 충신이다 보니까. 이러면서 황제의 지시를 바로 받들겠다 하면서 그날로 충신을 이제 비밀리에 모집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왕자복이라는 사람, 충집, 또 오석 이런 사람들이랑 저기 서쪽에 있는 서량의 태수였던 마등 네. 그리고 여기에 유비가 합류를 하게 되죠. 네. 유비는 이때 그 황실의 종친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황실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유비를 불러서 황제가 이런 조서를 내렸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나는 황실의 종친이니까 조서는 무조건 받들겠다라고 해서 유비까지 혈서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은 거죠. 근데 이게 들통이 나요. 조조한테. 조조가 당연히 다 이제 죽이죠.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네. 근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중앙에 없고 서량에 있었던 마등이랑 네. 서주에 있었던 유비예요. 조조는 곧바로 유비가 있는 서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뭐 당시에 워낙 위세를 떨치고 있던 조조였기 때문에 그 유비의 상대가 되진 않았죠. 완전히 유비가 이제 된통 깨지고 네. 유비의 뭐 가족, 신하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유비는 북쪽에 있는 원소한테 의탁을 하러 가고 관우는 성에서 형수를 지키다가 도망가지 못하고 성을 빼앗기게 돼요. 네. 네. 근데 안에 형수 2명이 성 안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겠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고. 네. 그래서 병력이 없는데도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성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그 황후 사건 이후로 남몰래 관우를 좀 흠모하고 있던 조조가 네. 그를 어떻게 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없겠냐 하면서 신하들한테 의견을 묻죠. 네. 그러다가 관우의 오랜 지인 사이였던 장료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섭니다. 네. 네. 제가 오랫동안 관우를 알고 지냈으니까 한번 가서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말을 하고 조조가 그래 너가 가서 한번 설득을 해봐라. 이런 명을 내리죠. 그리고는 이제 관우한테 가서 그 형은 지금 3가지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네. 첫째는 한날 한시에 죽겠다는 도원 결의를 지키지 못하는 거. 두 번째는 유비가 형님한테 식소를 지켜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죽으니 이게 2번째 죄다. 3번째는 기울어가는 한 황실을 지키지 못하고 한낱 당신의 그런 용맹을 내세우다가 죽어버리면 그게 바로 3번째 죄다. 네. 관우 같은 사람이 무력으로 그 신념을 꺾으려고 하면 꺾어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면서 투항을 권하니까 관우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공략을 잘했네요. 네, 그렇죠. 장료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관우는 그래서 네. 대신에 너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남의 말도 잘 듣는 사람인 거죠, 관우가. 아니 죽기 싫어서 그래 한 거지. 아니죠.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갔다고 아니, 목소리를? 죽음을 이제 각오한 사람인데 네. 들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약간 얇은 거야. 자존심을 살려주니까 네. 이 자식 내 마음을 좀 알고 있군 하면서 그냥 간 거 아니야? 사실 이 공약은 지금 즉석에서 이 강점은 지금 즉석에서 만든 거긴 한데 예. 그만큼 열려 있다. 네. 열려있다기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네. 명분에 죽고 사는 사람인 것 아, 같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지 움직인다. 네.
아무튼 간에 자기의 어떤 욕심만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면 더 큰 화가 닥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자기 뜻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강점이 있다. 또 말씀을 드리고 답정너가 아니었을까? 아니 미리 알려주지 않았을까? 야 나한테 슬쩍 이거 3가지 말하면은 내가 갈 테니까 니 빨리 조조한테 가서 말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 조건 3가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예. 내가 이 3가지 조건을 조조가 들어주면은 항복을 하겠다. 근데 네. 그 3가지 조건이 뭐냐? 첫 번째, 나는 한나라 황제한테 투항을 하는 것이지 조조한테 투항을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조정이 지금 조조한테 이제 먹혀 있는 상황이니까 네. 항복을 하더라도 한한테 하는 거지 너한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조조의 군사가 중앙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복은 하는데 너는 아니다. 음. 두 번째, 두 형수님께 유비가 받고 있는 녹봉을 그대로 내리고 그리고 부양을 하되 아무도 그 문 안에 들이지 마라. 네. 그다음 세 번째, 나는 유비의 행방을 아는 즉시 바로 작별하고 떠날 것이다. 장로가 이제 조조한테 돌아가서 이 3가지를 전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 내가 흔쾌히 들어주지. 네. 근데 3번째에서 좀 망설여요. 네. 아니 근데 항복을 하는데 바로 간다 그러면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건가?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책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죽이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도 받아들이게 되죠. 네. 그래서 관우가 결국 항복을 합니다. 조조는 관우를 만나서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마음이 유비한테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질투해요. 네. 은근히. 아니 유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지. 이 천하의 조조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데도 유비만 바라볼 수가 있느냐. 유비가 진짜 마성의 매력을 가진 남자예요. 그런가 진짜. 봐요. 진짜. 그리고 실제로 그 조조가 이전에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네. 누군가를 자기 장수로 만들려는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엔 다 자기 장수로 만들거든요. 근데 관우만 이렇게 안 되니까 조금 열이 올랐을 거예요. 적토마까지 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관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조조가 실제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네. 관우랑 두 형수를 같은 방에 머물게 해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뭔가 부정함을 이제 일으키려는 의도인 거죠. 근데 관우는 촛불을 들고 방 앞에 서가지고 네. 밤새 방을 지킬 뿐 단 한 번도 그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시대가 이제 고대 시대잖아요. 네. 네. 사실상 그 동물의 시대인 거예요. 그 삼국지를 보면은 남의 부인이었던 사람을 성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그 장수가 죽거나 도망가잖아요. 네. 네. 그럼 그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형수와 방을 쓰라고 이제 했는데 둘 사이를 이간하려고 유비와 관우 사이를. 네. 네. 근데 자기는 잠을 안 자면서까지 두 형수를 극진히 대접했다. 네. 의리. 네. 이게 바로 의리죠. 그리고 또 관우를 위해서 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포가 타던 적토마를 하사해요. 네.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녹색 그 전포를 입고 있었는데 관우가 그게 낡아가지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옷을 입으세요 하고 비단 옷을 내립니다. 근데 새 비단 옷은 안에다 입고 낡은 걸 다시 위에다 걸쳐요. 네. 그 그리고 유비가 준 거라서 약간 네, 그랬던 그렇죠. 것 같은데. 유비를 잊을 수 없다. 근데 유일하게 적토마를 타고는 관우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역시 장수니까 좋은 말을 타니까 좋아하는구나. 네. 왜 이렇게 좋아하시오? 물으니까 이 말을 타고 형님이 계신 곳을 알면 백리를 한 번에 갈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습니다. 이러면. 눈치가 없네. 염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염치가 없다고요? 그만큼 유비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다. 네. 그건 뭐 준 조조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조조는 이걸 줬다가 뺏을 수도 없고 이 자식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와, 이 사람의 품성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유비가 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밀당을 잘했네요. 관우가 연애 고수였다. 알고 보니. 밀당이 아니라 그냥 계속 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물도 안에다 입었다면서요. 맞아. 입긴 입는데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관우가 그 선을 알았던 것 같아. 맞아요, 이 정도 하면은 나한테 매력을 느끼면서 나를 때리진 않겠구나라는 선. 그 유비한테 맞으면서 이렇게 도원결의를 했던 것처럼 그것처럼 이제
계속 미는 거예요, 그 썰? 알고 보니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네. 밀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줄타기지. 예. 네. 또 우리나라의 좀 외교 정세가 어떻습니까? 이게 중국과 이제 미국 사이에서 네. 그 외교적인 줄타기를 또 잘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어. 그런 면에서 관우는 좀 탁월하다. 그러니까 약간 대외적으로는 눈치가 없는 척하면서 네. 알고 보면 다 계산된 거였다. 그쵸. 챙길 건 다 챙겼다. 야가 빠졌네. 이렇게 조조가 막 아무리 선물을 하고 이게 마음을 돌리려고 해도 네.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관우가 유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약속대로 이제 곧바로 유비한테 가려고 하는데 조조는 그걸 알아채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만나주질 않아요. 네. 병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래서 관우는 별 수 없이 조조가 내린 모든 물건, 모든 금, 모든 하인들 다 집에다 두고 그냥 떠나버려요. 네. 근데 이 조조의 승인이 없었다 보니까 조조의 영토를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나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네. 관을 지키는 각 장수들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통과를 막는 6명의 장수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빈센조다. 이 유명한 일화가 바로 오관육참이라는 네. 고사성어로 남아서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아무리 자기 의형제고 유비라고 해도 네. 그 은혜를 베푸는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조조잖아요. 네. 근데 조조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건 사실 저는 인간적인 의문은 좀 남긴 하거든요. 아. 이게 이제 정당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조조한테 네. 가겠다.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조조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목숨을 내놓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쨌든 조건을 내걸었고 그 조건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안 해줬을 때 남는 것이 관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관우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때 당시에 어떤 미풍양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들이 한 군주만 섬기고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게 훨씬 더 조조가 내민 어떤 협상 카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념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정당성을 갖다 붙일 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네. 저는 계속 관우가 영리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자기가 아무리 배워도 조조는 자기를 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좀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사람이 알거든요. 아, 얘 나 좋아한다 싶으면 이제 누울 자리 보고 이제 눕는 거죠. 싶으면 네. 이제 막 나가도 되는 거거든. 근데 딱 보니까 얘가 나한테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조금 송사리들 몇 명 배워도 나중에 군주인 조조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을 마음에 품고 막 나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사실상 관우가 굉장한 지장으로 나오죠. 그 네. 삼국지 속에서. 그러니까 장비는 좀 더 무력에 가깝다면은 네. 관우는 지력과 또 무력을 같이 겸비한 장수로 나오다 보니까 민동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네요. 근데 그 말도 공감이 되는데 저는 관우라는 인물이 그런 계산을 다 맞췄어도 네. 단 1%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념과 신의와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떠났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형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건 죽음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과정도 충분히 항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객기를 부리다가 죽게 되는 거죠. 예. 그 죽음의 과정을 잠깐 짧게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유비는 익주 저 서남 쪽에 익주를 차지해서 총나라를 세우고 북쪽에 위나라, 그다음 동쪽에 오나라 이렇게 진정한 삼국지대가 재편이 돼요. 네. 네. 근데 관우는 형주라는 그 중국 중앙에 딱 위치한 정말 좋은 땅이거든요. 네. 거기를 이제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돼요. 정말 중요한 자리인 거죠. 네. 네. 근데 거기 형주를 다스리다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과신하다가 죽게 돼요. 오나라에서 쳐들어왔는데 내가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뭐 아무리 누가 쳐들어와도 네. 다 막아낼 수 있겠다라는 과신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함정에 빠져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죽음의 과정에서 네. 관우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게 좀 네. 중용의 미가 부족하지 않았나 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의 형세를 봤을 때 네. 네. 총나라가 오나라 내지는 그 위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형주가 굉장히 중요한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가 약세일 때 국민과 내지는 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굽히는 게 난지 네. 아니면
그래도 명분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게 중요한지 요건 이제 현실 정치에 대입했을 때 네. 얘기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관우가 자기가 죽음을 당하면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양아들이었던 관평도 같이 죽고 네. 네. 그 위에 있던 휘하의 많은 장수들이 죽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거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관우의 독단적인 선택이나 본인에 대한 과신 이런 게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요건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에 대입했을 때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까 전에 그 적벽대전 조조 풀어준 얘기 했잖아요. 네. 네. 사실 그때 관우가 조조를 죽였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선택이 어떤 리더가 순간적으로 내리는 선택이 국군을 좌지우지하는 건데 네. 그때 형주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도 오나라 쪽에서는 육손이라는 장수 아마 염홍과 육손 이런 장수들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장수로서 활약을 해서 관우를 이제 고립시킨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인지 못하거나 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네. 무시를 해요, 실제로. 네. 근데 관우는 그때 당시에 노장의 자리에 있었고 그게 입장에서 봤을 때 육손이나 이런 애들은 너무 어린 애들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절하하고 어린 놈들이 뭐 새파란 수염 놈들이 뭘 날 상대로 뭘 하겠느냐 네. 이러면서 이제 혼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명분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네. 굽히지 못하고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들면 이제 소위 말하는 꼰대가 되기 쉽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저는 어느 정도의 중용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리더한테는. 네. 이 리더는 자신의 신념만 지켜야 될 게 아니라 내가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데리고 있는 신하도 있고 국민들도 있고 어쨌든 지켜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 방면을 살펴보고 본인의 신념을 굽혀서도 이익을 취해야 될 때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우는 그래서 1인자가 되지는 못했던 게 아닐까. 네. 내가 지금 하려고 한 얘기를 그대로 해줬는데 관우는 유비 밑에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우의 가장 큰 단점은 저는 너무 뛰어난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질이 너무 뛰어난 리더는 저는 언제나 좋은 리더로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우는 원래부터 강했어. 너무 강해가지고 애가 약한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막 군림하고 자기가 뭐 한 번 뵈면 다 나가 떨어지니까 애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족밥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세상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흘러가겠거니. 이러면서 좀 정치도 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비 혹은 제갈량 밑에서 이렇게 좀 다스려질 때는 그 무력을 조금 현명하게 사용했겠지만 이게 형주라는 지역을 다스리는 리더의 입장에서의 관우는 그 밑에 병솔들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그 종합적인 부분에서 좀 판단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 객관화가 덜 되다 보니까 결국 일을 치른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리더의 자질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 그 형주라는 땅이 네. 원래 그 적벽대전 이후에 초기 오나라한테 주겠다고 했던 땅이었어요. 원래 오나라 땅이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갈량의 어떤 지략도 있겠지만 관우를 거기다 데려다 뒀다는 얘기는 네. 관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형님 뜻은 아마 아닐 거다. 형주를 우리가 계속 먹고 있는 걸 거다. 그래서 날 여기다 데려다 놨던 걸 거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그래서 오나라도 무시하고 자기 혼자 막 그렇게 아집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최후를 맞이했고 사실 관우 혼자 죽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 뒤에 장비가 죽고 유비가 죽고 총나라가 다 줄줄이 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리더 한 사람의 어떤 아집과 이런 어떤 집착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해서 네. 좀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해요. 근데 형주를 지킬 수 있었던 계기가 좀 있었어요. 그 오나라의 군주였던 손권의 자식과 네. 관우의 자식을 결혼시키자, 혼인으로 이제 잇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관우가 이런 제안에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면서 한 말이 늑대의 자식을 어떻게 걔한테 보낼 수 있겠느냐. 맞아. 그러니까 이러면서 한 말, 그냥 오나라를 너무 모욕적인 후려친 거죠. 오나라의 군주를. 그러다 보니까는 더 화가 나고,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형주를 우리가 원래 돌려받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하니까 네. 그것도 그 관우가 그 독단적으로 좀 결정한 부분이 맞아요. 있거든요. 이제 중앙에서는 형주의 뭐 몇 개의 군 정도는 내줘라 했는데 아니야, 형님의 뜻은 진정한 뜻은 이런 게 아닐 그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 실제로 형주가 굉장히 고립되고 위험에 빠졌을 때 제갈량이 군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거에 좀 망설였다는 맞아요. 후대의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안 보내려고 한 게 아니냐 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망설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을 네. 한번 꺾어 놓으려는 제갈량의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선택, 이런 후대의 그 해석도 있긴 합니다. 제갈량이 보기에 너무 좀 과도한 충성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보면은 어디 막 대통령이 방문하잖아. 거기에 맞춰서 과도하게 의존을 하는. 맞아요. 땅 다 이렇게 갈아엎고 군대에서처럼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갈량의 눈에는 관우가 조금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았을까. 약간 외골수적인 면모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좋은 서포터. 참모의 역할은 할 수 네. 있는 거 그렇죠. 인정합니다. 네. 근데 리더는 이제 물음표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네. 괜히 천재 선수들이 되게 제대로 된 감독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지 맞아요.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관우한테도 좀 보인다. 관우는 뭐 이렇게 국방부 장관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약간 좀 우직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러고. 제가 이 관우를 한 개인적인 선택의 이유는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신념과 비슷한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네.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하이하이 하하이님 있죠. 제 친한 동생. 네. 그 친구가 저를 또 놀릴 때 하는 말이 공자랑 더불어서 네. 관우라는 그 놀림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가는 캐릭터기도 하고 네. 실제 연희가 아니라 정사에서는 오히려 장비가 지장이라는 평가도 있고 관우는 그냥 무력이 뛰어난 장수였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번 대선 편을 준비하면서 다시 삼국지를 한번 읽어보면서 네. 관우란 인물이 참 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신급의 위치로 어떻게 올라설 수 있었는지 좀 이해가 되는 네. 그런 계기이기도 했어요. 네. 네. 관우의 대선 후보자로서의 가치는 저는 오히려 이런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시대상이 그냥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하면서 주인도 바꾸고 죽이기도 하고 암살하고 이런 시대예요. 네. 근데 정말 한 사람만 오히려 자기보다 어린 유비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켰다는 이 낭만.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낭만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삼국지 연의가 정말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이 촉한 정통론을 기반으로 해서 낭만이 쭉 이어져요. 처음에는 유비의 낭만. 누가 봐도 조조한테 딸리고 부족한 어떻게 보면 군주인데 네. 한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 낭만으로 네. 총나라까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갈량의 낭만으로 넘어가고 제갈량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강유라는 인물의 낭만으로 넘어가는데 네. 그런 낭만이 있는 소설이다. 네. 그 소설의 중심에 관우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관우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유비의 대상이 정말 우리나라가 된다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관우 같은 사람이 나는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끌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물론 그게 그 유비라는 대상이 나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안 부르는 그렇게 본 걸로 네. 네. 낭만 정치. 네. 기호 2번 낭만 정치 낭만 정치. 관우 온장 네, 중심으로 대동단결. 외골수. 예. 외골수는 아니고요. 외골수 아니에요? 무슨 외골수야.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기호 2번. 선거 유세 듣는 것 같았어. 그렇죠. 네. 뭐 슬로건이며 뭐며 네. 매력적이긴 한데 네. 생각을 그렇지. 해보겠습니다. 매력적이긴 한데 뭐 2인자는 2인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주에 두 분 할 때 네. 기대하세요. 봅시다. 네.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음에 남은 게 승트님과 네. 저의 또 다른 리더들인데 네. 이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그러면 고생하셨고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